네, 안녕하세요. 예스나입니다. 여러분들의 구독과 좋아요로 이 채널이 유지되고 있습니다. 영상 속도는 1.5배를 추천드리는 바이고요. 네, 이번 내용 같은 경우에는요. 하나 자산운용과 젠글이 만나서 하나의 보고서를 내놓았던 게 있는데 요거 한번 내용 괜찮아서 다뤄드리도록 하는 시간으로 또 준비를 해 보았습니다. 같이 한번 내용을 보도록 하시죠. 자, 목차를 보게 되면 비트코인을 바라보는 시각, 송금 결제 수단의 비트코인의 가치, 비트코인의 디지털금이 된다면 포트폴리오 편입되기 시작한 비트코인, 요약 비트코인에 대한 가치 평가 형태로 되어져 있습니다. 쟁글의 장경필 애널리스트가 참여를 했고요. 그리고 하나자산운용의 한중섭 디지털 자산팀장이 여기서 참여를 했다라는 점을 알 수가 있게 되겠습니다. 자, 비트코인을 바라보는 시각편 첫 번째 부분을 보게 되면요. 글로벌 투자 회사 및 테크 기업들의 비트코인에 대한 인식의 현황이 좀 바뀌어가고 있다. 즉, 스퀘어, 그리고 페이팔, 넥슨, 피델리티, 아크 인베스트먼트, 테슬라 형태가 먼저 선구적으로 조금 더 일찍 들어왔고요. 그 뒤부터 공격적으로 아주 공격적으로 들어오는 쪽이 마이크로 스트레티지가 상당히 공격적이라고 볼 수가 있겠죠. 마이크로 스트레티지 뒤편에 또 누가 있습니까? 예, 블랙록이 있었습니다. 그래서 블랙록이 움직이고 골드만, JP모건 등등들이 이 앞으로에 대한 비트코인에 대한 인식이 좀 많이 바뀌어가고 있다라고 생각이 들어서 이제 시장에 대한 참여 쪽으로 좀 바뀌어가고 있는 실정인 것이죠. 그리고 비트코인의 송금 등 특정 분야에서 화폐의 강점을 보유하고 있으며 최근에는 디지털 금으로 부상하는 상황이다. 중요한 속성인 희소성과 불변성을 갖고 있는 형태이다 보니까 최근 디지털 금으로 가능성이 대두되고 있는 상황이다 라고 써져 있죠. 그래서 국제 송금의 특정 분야에서 화폐로서에 대한 강점을 보유하고 있다 라고 되어져 있습니다. 뭐 웨스트 유니언, 머니그램, 뭐 레밋 뭐 이렇게 있는데요. 뭐 소요 시간을 보게 되면 거의 3일에서 5일 사이 정도 걸린다라고 볼 수가 있게 되겠으며 오히려 송금 수수료 추이가 상당히 비싸다라는 것을 여기에서도 알 수가 있게 되겠습니다. 그렇죠. 그렇지만 이제 비트코인 뭐 1시간 정도, 뭐 라이트코인 뭐 7분, 이더리움 6분, 리플 4초에서 10초 사이 정도로 이렇게 이제 소요 시간이 걸리고 송금 수수료도 거의 싸거나 거의 없다. 이런 부분으로 또 보고 있죠. 근데 저는 여기서 개인적인 생각을 여러분들한테 좀 말씀드리려고 합니다. 매우 개인적인 생각이기 때문에 그냥 이 이야기를 좀 들어보았을 때 설득력이 될 수도 있고 안 될 수도 있어요. 저는 일부 학자들에 대한 그런 보고서를 좀 많이 읽어보면요. 거의 이분법적인 생각을 많이 갖고 계십니다. 어떻게 보냐? 자산으로 볼 거냐? 화폐로 볼 거냐? 꼭 나누어서 보려고 하더라고요. 고정적인 패턴이 너무 짙은 거죠. 어떻게 보면. 근데 저는 지금에 있는 이 시대적인 현상을 좀 보게 되면 그리고 그런 트렌드를 좀 보게 되었을 때 생각했던 패턴은 이렇습니다. 자, 화폐와 자산의 저는 가장 사이드라인에 있다라고 생각이 들어요. 딱 그러니까 즉 화폐에 대한 그런 기능도 있으면서 자산의 기능을 있는 형태인데 이 두 가지 애매모호한 있는 성향이 아직까지는 있지 않았기 때문에 있더라도 잘 사용을 하지 않고 원래 있었던 성향적으로 쏠렸기 때문에 앞으로도 그럴 것이다 라는 학자의 주장이었지만 제가 바라보는 시점은 이 중간에 있는 매개체를 계속 유지를 해 가면서 사용이 될 것 같다라는 생각이 훨씬 더 많이 들기 때문입니다. 뒤편에 그런 보고서 부분이 또 그 뒷받침을 해줄 수 있을 만한 내용이 있기 때문에 그건 뒤편에서 설명을 드리겠고요. 아무튼 그런 성향을 갖고 있는 형태가 저는 계속 중간 형태로 유지가 될 것으로 보여져요. 그래서 꼭 화폐적 관점 그리고 화폐를 대체할 것이다. 이런 관점보다 그냥 대용해서 쓸 것이다. 자산으로도 대용되면서 약간의 결제형이 가능하게끔에 대한 대용도 두루두루 갖추면서 스마트하게 쓸 것이다. 라고 저는 주장을 내비치고 싶습니다.
자, 그 다음에 디지털 금으로 비트코인에 대한 역할이 확대를 해주고 있다라고 있어요. 뭐 채굴에 시작을 해서 암시장이 커졌고 소매점에 커졌고 그 다음으로 본격화가 되어져 있는데 여기에도 뭐 반대론자들이 주장하는 부분이 꽤 있습니다. 야, 지금에 있는 가격이 많이 올라가고 있었을 때 이렇게 올라가고 있었을 때 그 결제가 제대로 됐었냐? 오히려 결제하려고 했던 부분이 예, 가격이 올라가다 보니까 오히려 소비자들이 결제를 기피하려고 하는 형태가 좀 있었고 오히려 시장이 너무 많이 하락을 했었을 때도 기피하는 현상이 있었다. 오히려 그렇기 때문에 약간의 이런 결제 수단에는 바람직하지 않는다. 라고 얘기가 나오면서 오히려 이런 거를 또 방어하기 위해서 최근에 보게 되면 뭐 테라 모델로 일단 예를 들어서 설명을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테라가 두 가지 형태에 있는 코인을 내비쳤죠. 테라와 그 다음에 하나가 지금 코인 이름은 기억은 나지 않지만 이것을 어떻게 적절성 있게 좀 설계도를 나뉘어 놓으면서 하나는 하나에 대한 가치를 좀 높여놓고 하나는 스테이블 형향에 있는 코인으로 이렇게 좀 해 놓으면서 생각보다 결제 코인에 대한 스테이블이 중요하니까 이 스테이블 기능을 따로 빼놔서 코인으로 사용할 수 있게끔 그렇게 또 사업 설계 모델을 해 놓으면서 또 상당히 가능성이 있는 부분으로 또 성장을 보여주기도 했었고 그리고 그만큼 지금까지에도 어느 정도 적절성이 있을 만큼 또 사용이 잘 되어가고 있는 실정입니다. 그러니까 나날이 이런 부족한 부분이 코인 시장에 있어서 계속 보완이 되어가고 있기 때문에 어느 정도 시간이 지나면 더더더 쓸만한 그런 코인 생태계 부분이 더 잘 갖춰질 것으로 보여지고요. 그리고 또 금가에 대한 언급은 저는 좀 생각이 다릅니다. 그러니까 옛날 관점으로 보았을 때는 뭐 08년도, 09년도 때부터 뭐 2011년도 사이 때까지는 금과 비슷한 차트 유형으로 좀 흘러가긴 했지만 이제 최근에 2017년도 때부터 2021년도 때까지에 대한 차트적 추이 관점을 보게 되면요. 약간 성향 B는 오히려 더 다우나 나스닥 부분, S&P 500과 이런 측면으로 약간 비슷한 형태를 좀 따라가려고 하는 성향이 좀 있었고, 반대로는 오히려 수요가 조금 덜했을 때는 금에 대한 추정이 차트가 좀 비슷하게 가는 현상이 많이 있었지만, 그게 이제 구간별로 뭐 1년 추이를 통계치로 보았을 때는 제대로 잘 따라가진 않지만 그래도 구간별로는 좀 잘 맞았다. 그러니까 전반기 정도는 맞았던지 아니면 하반기 정도만 맞았던지 그렇다라는 것이고요. 그리고 디지털 금이다라는 것은 조금 오버해서 표현을 했다라고 보시고 저는 오히려 이제 그만큼 데이터에 대한 그만큼 가치가 많이 올라오고 있다라고 생각이 듭니다. 이 데이터에 대한 자료가 상당히 앞으로 값어치가 있을 것이고 그만큼 인터넷 세상 자체가 이 디지털에 대한 값어치가 점점 높아지다 보니까 그걸 금으로 좀 표현을 해야지 누구나 들어보기에 그만큼 가치가 그만큼 높구나라는 걸 알 수가 있기 때문에 이렇게 이제 코인 회사들이 마케팅을 많이 했는데요. 그게 좀 어떻게 보면 일부 학자들이 생각했었을 때 이제 반대의 성향을 갖고 있는 학자들을 그렇게 공격을 하는 것이죠. 그렇게 좀 정리를 해 드리겠고요. 그리고 투자 자산과 상관관계가 높은 잠재 수익률은 기관 투자자들에게 비트코인은 매력적인 이유이다. 상관관계 비도 2018년도 때와 2019년도 때에 다 정리를 해서 설명을 드리기도 했습니다. 제가 따로 돌려보기도 했었고요. 근데 실제 비트코인의 성향 대비와 상관관계가 높은 쪽은 거의 찾기가 어렵다라고 이야기를 했습니다. 앞서 말해드렸다시피 1년 주기로 끊어서 또는 2년 주기 또는 분기 이런 분기적 관점으로 보았을 때는 상관관계가 높긴 했지만 뭐 그리고 반기적 관점도 높긴 했지만 1년 추이로 보았을 때나 2년 추이로 보았을 때도 잘 맞진 않더라 라는 걸 다시 한번 말씀을 드리겠고요. 그리고 상관관계가 어떻게 보면
그러니까 이 코인에 대한 성향 자체가 어떻게 보면 나스닥의 성향과 좀 비슷하다라고 저는 봅니다. 왜냐하면 스타트업으로 시작을 했고 그 ICO 공모 자금을 으로 인해서 유지비로 충당을 했으면서 앞으로 그 다음 사업 모델을 만들어가고 있기 때문에 상당히 초고 위험한 자산군에 들어간다는 건 맞는 형태인 것이죠. 그렇기 때문에 실적이 생각보다 왜 이렇게 늦게 나오냐, 잘 안 나오냐, 뭐 이런 불만들도 많이 계시는데 원래 성향 자체가 스타트업입니다. 아무것도 없었던 형태에 있어서 우리는 그런 사업 모델링에 대한 설계치에 어떻게 보면 걔네들이 주장했던 백서를 보고 우리는 마냥 기다리면서 엔젤 투자자 성향으로 투자를 했다라는 게 맞는 것이죠. 근데 사람들이 일단 급등과 그리고 해당에 있는 코인이 빠르게 성장할 거라는 기대감 때문에 애초에 2017년도 때 좀 많이 투자를 했던 게 좀 많은 인식이 안 좋아졌던 사례라고도 생각이 들기도 합니다. 그리고 포트폴리오 성과적 비교를 보게 되면 비트코인 자체가 상당히 성과 대비 수익률이 매우 좋았다. 그래서 어떤 자산 대비보다 수익률이 매우 좋았기 때문에 수익률 관점으로 보았을 때는 상당히 괜찮을 것이다 라고 주장이 나오고 있습니다. 왜냐? 채권 대비 수익률 상당히 좋죠. 그리고 뭐 주식 대비에도 수익률이 상당히 좋죠. 어떤 자산 포트폴리오 대비보다 수익률이 매우 좋은 상품인 건 사실이기 때문입니다. 그리고 보험 회사들에 대한 고민도 꽤 많죠. 저번에도 말씀드렸다시피 뮤추얼 펀드 쪽에서 왜 비트코인을 이쪽에 참여하려고 하는 배경이 무엇이었을까요? 그거는 앞으로 고령화 사회 부분에 있어서 2060년도 추이에 가까워지면 질수록 그만큼 해당에 있는 보험회사가 일정 그만큼 고령화 추이에 맞게끔 수익률도 어느 정도 적치를 해 주어야 되는데 그 적재되어져 있는 자금이 생각보다 비율 대비 그만큼 만들어내지 못한다는 것입니다. 그리고 그게 또 여러 가지에 대한 상품군들에 대한 그런 수익 모델이 앞으로 점점 취약해지고 있기 때문이죠. 왜냐? 보험회사들의 가장 높은 수익률 포트폴리오가 어떻게 되어져 있습니까? 네, 채권이죠. 네. 대표적으로 짧게 요 내용 뭐 그전에도 설명드렸기 때문에 요거 하나로 다 끝내도록 하겠습니다. 대부분 보험회사들에 대한 운용 포트폴리오가 채권이 가장 높습니다. 그 다음에 대출, 주식 이런 형태인데 요새 이제 보험회사들도 이게 나중에 이제 은퇴에 가까워지고 있는 그 세대층이 이제 조만간에 해당에 있는 그 보험을 들어놨던 걸 이제 수령하는 수령자 형태로 되기 때문에 그게 조만간에 이제 회사에게 별로 좋지 않죠. 회사적 관점으로 보게 되면 이제 지출을 해야 되는 시점이 있는데, 근데 그만큼 책임 준비금 자체가 많이 늘었는데 그거를 맞춰줄 수 있을 만한 돈이 아직 많이 쌓이지 못했다는 겁니다. 왜냐 수익률 부분이 채권도 매력적이지 않고 그렇다라고 해서 주식 쪽으로 많이 못 돌려놨던 부분도 운영하기에는 너무 리스크가 크고 하니까 그런 측면, 그러니까 보험회사에 대한 성향성이 안정성을 좀 추구를 해야 되기 때문에 그렇다라고 해서 부동산을 또 많이 매입하기에는 또 밸런스가 안 맞으면 또 리스크가 또 커지니까 그러니까 여러 가지 관점으로 봤을 때 좀 고민이 많은 것이죠. 그리고 운용 규모 사이즈도 또 다르고요. 그래서 이제 수령자들이 계속 많아지는데 그 수령금을 다 메꿔주기에는 좀 시간이 오래 걸리다 보니 고민으로 요새는 공격적인 형태로 가고 있는 실정이다. 라는 걸 말씀드리고 싶습니다. 그렇다고 해서 여러분들이 개미적 관점하고 똑같이 포트폴리오를 생각하면 안 돼요. 이제 몰빵의 기질로 해서 뭐 여기에 뭐 예를 들어서 뭐 20%를 비트코인을 산다. 이런 형태는 안 나오고요. 뭐 이제 조금씩 늘리겠죠. 0.1%나 아니면 뭐 진짜 많게는 1% 정도까지는 늘릴 생각으로 아마 가져가지 않을까 싶습니다.
그래서 보험회사들도 나름대로 연구를 많이 하고 있습니다. 그게 이제 보험회사들이 왜 어떻게 있냐, 코인 쪽에서도 뭐 대부분 여러 가지 있는 코인의 색깔이 있는데요. 여기서도 뭐 여러 가지가 있습니다. 뭐 인슈어 테크라고 해가지고 있고, 뭐 보험회사와 뭐 메드블록을 생각을 하시면 될 것 같아요. 메드블록에 해당해 있는 병원 쪽하고 컨택을 해가지고 그거에 따른 간소 서비스를 진행을 하는 것이죠. 원스톱으로. 내가 만약에 병원에 갔다 와서 해당해 있는 영수증이 나오게 되면 그 영수증이 해당해 있는 보험회사 쪽으로 가서 내가 보험 부분에 있어서 받을 수 있는 항목에 만약에 들어가져 있으면 그게 자연적으로 내가 내 통장에 곧바로 꽂히는 그런 형태인데, 그거에 따른 여러 가지의 개인정보에 대한 문제점이 발생하니까 너한테에 대한 리워드를 조금 주면서 그걸 적극적으로 이용을 쓰겠다 라는 측면이 앞으로 산업에 대한 발달 요소로 가게 될 것입니다. 이 말로도 또 알 수 있는 부분은 데이터가 돈이 되는 세상이다. 이제부터 돈이 원래 때부터 되긴 했지만 이제부터 이 속도가 가속도로 붙으면서 돈이 더 많이 되는 시장이다 라고 좀 봐주셨으면 좋겠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비트코인에 대한 가치는 점점 높아지게 되고요. 비트코인이 왜 높을 수밖에 없는 이유는 저번에도 말씀드렸다시피 여러 가지에 있는 마켓이 있습니다. 뭐 우리가 생각했던 통화 마켓이 있고요. 뭐 달러 마켓, 뭐 예를 들어서 원화 마켓 이런 부분을 이야기를 하는 것이고, 그 다음에 BTC 마켓이 있고 스테이블 코인 마켓이 있죠. 대표적으로 이렇게 세 가지를 볼 수가 있습니다. 근데 여기에서 기존에 아주 초창기 때 비트코인이 살아남기 위해서 어떤 마켓만 있었냐, BTC 마켓으로 일단 그렇게 살아남았어요. 예, 이렇게 다 어떻게 보면은 들어올 수 있을 수 있을 만한 그런 결제 부분을 다 막아버렸기 때문에, 그렇기 때문에 비트코인으로 알트코인을 사서 어떻게 보면 알트코인에 대한 지배력이 비트코인에게 있기 때문에 알트코인에 대한 성장력이 비트코인에 영향을 끼치는 형태가 되는 것입니다. 그렇기 때문에 오히려 도미넌스가 상당히 중요하다고 이야기를 하는 것이고, 학자들이 놓치고 있는 부분은 비트코인 하나로만 일단 보는 거예요. 물론 다른 알트코인을 분석하고 그거에 따라서 가치를 부여하고 그렇게 연구하기에는 엄청난 시간이 많이 걸립니다. 그리고 방향성이 그때그때마다 해당해 있는 여러 가지 코인 회사들 자체가 해당에 있는 트렌드에 추정해서 사업에 있는 방향성을 좀 일부 바꾸는 그런 회사들도 있기 때문이죠. 그래서 다시 본론으로 넘어가서 설명을 드린다고 하면 비트코인에 대한 가치는 알트코인과 종속이 되어져 있기 때문에 그만큼 가치가 높아질 수밖에 없다. 그래서 알트코인에 대한 성장이 높으면 비트코인에 대한 성장도 같이 높아지는 비례하는 형태이고, 최근에 뭐 래핑 형태, 뭐 WBTC나 뭐 이런 W 이더 형태가 나왔던 배경도 그런 것이죠. 어떻게 보면 자기에 있는 어떻게 보면 이런 네트워크 안에 비트코인을 끌어들이는 형태로 가치를 계속 나눠 갖는 형태, 아니면 이 안에 비트코인이 어떻게 보면 이 안에서 놀 수 있게끔 그런 형태로도 지금 계속 만들어지고 있는 실정이고, 그리고 또 하나는 멀티체인에 대한 구현성으로 인해서 오히려 그만큼 해당에 있던 A라는 코인이 할 수 있는 역할이 여러 가지 문제점과 부족한 부분이 있었지만, 오히려 B라는 코인하고 제휴를 맺고 같이 멀티체인으로 구현이 되면서 서로 간에 대한 상호작용으로 인해서 리스크를 상쇄시켜 버리는 그런 형태로 디파이에 대한 모델이 그런 쪽으로 좀 볼 필요성이 있게 되겠습니다. 그래서 멀티체인에 대한 구현성과 디파이 쪽에서도 보면 그런 멀티적인 형태에 대한 제휴를 좀 잘 맺으면서 디파이도 그렇게 잘 돌아가고 있다. 뭐 이렇게도 설명이 되겠죠. 상당히 재미없는 이야기라서 조회수는 별로 기대를 안 하고 있습니다. 예. 그리고 비트코인의 시가총액이 0.7조 달러 수준으로 테슬라와 주요 기업들의 시가총액을 추월하고 있다. 앞으로 더 올라갈 수 있죠. 뭐 아마존, 구글, 페이스북, 애플 따라서 계속 다 제끼고 올라갈 수 있을 만큼에 대한 힘이 있습니다. 왜 그럴 것 같습니까? 말 그대로 데이터 부분에 대해서 다 데이터로 먹고 살았던 이런
회사들이 시총의 상위권에 있다라는 것이죠. 그러면 이거 어떻게 보면 이거 자체가 데이터인 것인데 이 데이터에 대한 가치가 이 정도에서 끝날까요? 왜냐? 얘네들이 이 정도 부분을 맡고 있다라고 하면 이거에 대한 합산분으로 좀 봐야 되지 않을까요? 테슬라가 이때까지에 대해서 뭐 보게 되면 우리 GM이나 뭐 BMW나 뭐 등등 여러 가지 있는 폭스바겐 등등 있었는데 그런 회사들 대비보다 더 높은 기업적 가치를 받는 이유가 무엇일 것 같습니까? 그런 것이죠. 앞으로의 혁신적인 변화에 있어서 먼저 선구적으로 나갔던 부분도 있지만 얘네들보다 똑같은 자동차이지만 좀 더 자동차에 있는 형태에 있어서 엄청난 혁신을 주었기 때문이죠. 근데 여기에 있는 모태 형태가 비트코인 자체도 데이터인데 데이터 부분에 대한 그런 엄청난 무한에 대한 주머니 부분을 갖고 있기 때문에 앞으로 뭐 아무리 못해도 아마존 뭐 애플 정도까지는 가뿐하게 넘길 것으로 저는 기대를 하고 있는 실정입니다. 그래서 아직까지 뭐 단기적으로 뭐 올해 안에 좋아질 것이다 이렇게 보기에는 좀 어렵겠지만 초장기적으로 본다라고 하면 매력적인 자산이다. 뭐 앞으로 성장 가능성이 높은 자산이다. 뭐 이렇게 좀 설명은 가능하겠죠. 그래서 여기에서 좀 눈치적으로 미리미리 이제 연구원들을 내가 이제 어떻게 보면 그런 쪽에서 이제 분석을 내놓아라라고 이제 뭐 지시를 했겠죠. 각 기업마다. 그래서 연구를 해본 결과 상당히 가능성이 있다고 해서 가능성이 있는 투자 부분이 좀 많이 들어가기도 했습니다. 보게 되면 뭐 아크, CT, JP모건, UBS 부분이 있는데 보게 되면 가격 전망에 대해서 상당히 나쁘지 않은 형태를 지금 보여주고 있죠. 그게 왜 그러냐? 이제 기간이 후행으로 들어오고 있는 실정이기 때문에 괜찮을 것으로 보여진다. 그리고 상대적으로 좀 성장통이 매우 클 수 있는 자산이기 때문에 상당히 조심했으면 좋겠다. 그리고 비트코인 이용자가 100만 명 늘 때마다 $200씩 가격이 상승을 했으며 스마트폰 보유자 중에 10억 명이 비트코인 이용 시 상승 가능한 가격으로 보인다라는 그런 의견도 있었습니다. 그러니까 상당히 괜찮다라고 볼 수가 있는데 UBS는 조금 보면 재밌어요. 0으로 갈 수 있다. 선물이 없었으면 저는 이쪽에 대한 어, 동의를 할 수가 있겠죠. 근데 간단하게 보면 선물로 하나로 설명드리기에는 좀 그렇긴 하지만 그래도 선물이 생기면서에 대해서 오히려 이 시장은 못 없어지는 그리고 선물 시장 규모 자체가 현물 시장 대비보다 훨씬 더 커버렸기 때문에 지금의 현물 시장 자체도 크다라고 이야기를 많이 하잖아요. 어떻게 보면 한국 시장에 있는 주시장 자체도 작은 편이 아닌데 코스피 코스닥을 추월할 만큼의 있는 거래량을 갖고 있다라는 것은 이 말의 즉슨 선물에 있는 거래량 추이 대비는 더 높겠죠. 그러니 또 반대로 보면 선물에 있는 분위기가 현물에 영향을 많이 끼쳤는데 옛날에는 좀 현물에 있는 형태가 비등비등할 만큼 진짜 시장이 좋으면 비등비등한 만큼 갔었거든요. 근데 이게 시장의 분위기가 좀 식거나 하면 선물의 분위기로 바뀝니다. 그래서 선물에 추종했던 그런 프리미엄을 좀 봐야 돼요. 네, 프리미엄을 좀 봐야 됩니다. 이게 어떻게 보면 매수세에 대한 프리미엄이 훨씬 더 높은지 아니면 매도세에 대한 프리미엄이 훨씬 더 높은지. 왜냐하면 현물에 있는 기대도가 낮아지게 되면 선물에 있는 주도적인 장악력이 높아지기 때문이죠. 송금 및 결제 수단의 비트코인에 대한 가치라고 해가지고 보게 되면 뭐 페이팔, 스퀘어, 애플페이, 테슬라 부분인데 보게 되면 이런 결제 솔루션을 도입을 했던 배경은 어디에서나 누구나 사용할 수 있는 고객에 대한 확충이 필요하다라는 것입니다. 그러니까 즉 최근에 이제 뭐 페이팔, 스퀘어를 예를 들어서 설명을 드린다고 하면 스마트폰에 자기 앱을 일단 설치를 하는 것만으로도 구독자 측면에 들어가는 것이죠. 그러다 보니까 그 구독자에 대한 생태계를 확충하기 위해서는 어떻게 해야 될까요? 그만큼 이런 비트코인을 수용을 하면 비트코인에 있는 팬덤층을 내가 흡수를 하니까 사업에 있는 부분에 있었을 때도 더욱더 원활하게 돌아갈 수가 있겠죠. 그게 첫 번째 이유. 그리고 두 번째 이유는 이렇게도 볼 수가 있습니다. 최근에 이제 뭐 팬데믹 현상으로 인해서 이제
국가 간에 있는 그런 어떻게 보면 여행이나 뭐 그 다음에 어떻게 보면 해외에 있는 그런 뭐 파견이나 아니면 뭐 그런 형태에 대한 출장 이나 거기에서 이제 일을 하게 되는 외국인 근로자 신분으로 일을 하게 되는 그런 사람들이 이제 자국으로 송금을 해야 되는데 저도 여기에서 한국으로 송금을 할 때 상당히 힘들어요. 솔직히 이야기를 하면. 그렇기 때문에 이런 부분으로도 대체해서 쓸 수 있는 가능성과 이 파이가 점점 커진다. 왜냐? 이번 질병 사태가 만약 없었다고 하면 떻게 보면 세계에 대한 유동성에 있는 인구 추이를 통계를 보셨던 분들은 아마 아시겠지만 그만큼 많이 움직입니다. 그리고 그만큼 외국인 부분이 생각보다 많이 근로하시는 분의 비중도 꽤 많이 늘어나고 있는 실정이고요. 그런 거를 좀 노렸다. 그래서 해외 송금에 대한 가능성을 좀 볼 수 있는 대목과 그리고 세 번째로는 이제 어떻게 보면 뭐 페이팔, 스퀘어나 애플페이가 갖고 있는 그런 어떻게 보면 시장의 또 다른 시장 쪽으로 좀 바라보는 부분이 있겠죠. 그러니까 핀테크 쪽으로에 대한 부분으로 접근을 해서 오히려 뭐 여러 가지에 있는 상품을 좀 많이 확장하려고 하는 것 같습니다. 그러니까 금융 쪽에 대한 산업을 진출하려고 하는 것 같다. 그래서 뭐 스퀘어나 페이팔 쪽을 좀 더 공부를 해보셨 분들은 아마 아시겠지만 뭐 주식 시장이나 뭐 이런 부분이나 뭐 저런 부분이나 이런 상품에 대해서도 많은 연구를 하고 있는 실정이거든요. 그런 쪽으로 좀 해서 새로운 성장 동력을 해서 기업의 가치를 높이려고 하는 생각을 많이 갖고 있다. 또한 베네수엘라나 터키 부분은 오히려 비트코인보다 비트코인은 그래도 등락폭이 있으면서 올라가고 있는 거는 장기적으로 올라가고 있는 건 사실입니다. 근데 터키는 보이지가 않죠. 베네수엘라 보이지가 않죠. 더 계속 내려갑니다. 시간이 지날수록 통화 가치가 더 쓰레기가 되어가고 있는 것이죠. 그래서 여기서도 해당에 있는 법정 화폐가 생각보다 많이 가치가 낮아지고 있다. 그래서 여기 보게 되면 이란 보이고 뭐 여기서도 북한이 보이고 그렇죠. 그리고 짐바브웨가 여기에 있고 쿠바가 여기에 있습니다. 예, 그렇죠. 그러니까 이런 쪽에서 보게 되면 대부분 비트코인을 좋아할 수밖에 없는 이유가 이런 쪽이다 라는 것이죠. 그래서 이렇게 좀 힘든 국가들은 아마 대용으로 쓸 확률이 꽤 높다. 그러니까 어떻게 보면 통화에 대한 그 침범보다는 그 점유율 추이가 조금이라도 올라간다는 거예요. 기초통화 부분에 있었을 때에 대해서 침범을 해서 얘네가 다 먹겠다라는 그런 논리는 약간 허구에 가깝고 제가 이야기를 했잖아요. 여기 그냥 사이드 형태로 놀 확률이 꽤 높다. 그러니까 점유율이 있으면 통화에 대한 수단으로 점유율이 있으면 이 점유권의 부분에 있었을 때 조금은 높아질 수 있겠다. 그러니까 다 뺏어 먹는 건 아니더라도 뭐 0.1%나 아니면 최고 1에서 2% 정도는 이런 수단으로 쓰일 확률은 높겠다. 그러니까 대용으로 아니면 뭐 세컨드리로 많이 쓰일 수 있겠다라는 것이죠. 그리고 그만큼 이번에 돈을 많이 찍어냈기 때문에 그만큼에 대한 또 대용과 그만큼 돈이 좀 많이 들어왔다는 것도 볼 수가 있겠고요. 그리고 거래 대금이 많이 늘어났다는 거 또한 상당히 중요시 해볼 필요성이 있습니다. 그래서 앞으로도 더 커질 확률이 높다. 그것은 왜 그러냐? 온라인 결제 시장이 커졌기 때문에 앞으로에 대한 뭐 한국에서도 뭐 그런 거 있죠? 해외 축구. 근데 직구하려고 하면은 그 수수료가 너무 비싸. 그러니까 생각보다 그것을 어느 정도 대체하기 위해서 뭐 웬만한 뭐 아마존 쪽이 뭐 최근에 뭐 스테이블코인 쪽으로 연구를 계속 진행을 하려고 하는 이유가 그런 것이고 은행 쪽도 비슷한 것이죠. 오히려 자기네들에 대한 해외 송금 부분을 좀 더 해외 직구에 한해서 하려고 하는 부분과 아니면 외국인에 한해서 아니면 뭐 진짜로 뭐 다
통용해가지고 지원을 할 수도 있겠죠. 아직 지원 전략에 대해서는 다 나온 게 없으니까요. 그래서 그런 부분으로 보았을 때는 상당히 괜찮을 것이다. 그래서 물류 부분에 있었을 때 핫한 제품은 더 많이 팔리게 될 것이고, 그것으로 인해서 해당에 있는 코스트 부분에 있어서 줄인 만큼 핀테크 쪽은 성장 동력이 훨씬 더 커지면서, 반대로 지는 쪽은 은행 쪽에 기존에 있던 사업 부분에 있어서 더 줄어들 확률이 꽤 높다라고 볼 수가 있겠죠. 은행들이 이런 쪽에 해외 송금에 대한 수익성이 상당히 좋았습니다. 근데 수익성이 계속 떨어지고 있습니다. 제 인터넷 상황이 별로 좋지가 않아서 이 이미지 사진 하나 띄우는데 3분 이상 걸립니다. 진짜 못할 짓이네요. 아무튼 다시 내용을 보게 되면, 은행권 해외 송금 경쟁에 고객은 웃음꽃이 피고 있다. 자, 은행 해외 송금 1년에 1조 원씩 늘고 있으며 송금의 수수료는 찔끔 늘었다. 그리고 은행 간 수수료 경쟁 핀테크 업체 제휴 여파, 외국인 노동자를 흡수하고 있다. 그러니까 두 가지가 있죠. 한국 같은 경우에는 한국 안으로 외국인 노동자가 들어와서 하려고 하는 부분도 최근에 꽤 많이 늘었습니다. 여러분들이 잘 몰라서 그렇지 한국에서 거주하고 있는 외국인의 총 합은 580만 명입니다. 네. 그 중에 대략 한 100만, 120만 정도인가 될 것인데요. 그 정도가 중국인 정도가 되고요. 네, 5,500만의 총 인구수 대비에 대략 한 600만 명 정도가 외국인이 살고 있다. 뭐 이렇게 볼 수가 있게 되겠습니다. 물론 이제 거기에 이제 뭐 여러 가지가 있겠지만 그 부분은 요 내용과 안 맞아서 패스하도록 하겠고, 아무튼 그 부분과 오히려 또 해외 송금비가 왜 이렇게 많이 늘어났냐. 한국은 제조 시장이고 그만큼에 있는 제조업 쪽에 단가를 낮추기 위해서는 신흥국 쪽에 대한 제조 사업장을 많이 만들 수밖에 없는 실정이잖아요. 네, 인건비나 여러 가지에 있는 법인세에 대한 혜택이나 여러 가지 부분. 그렇기 때문에 신흥국이나 나머지 쪽이 있는데, 의외적으로 최근에 미국 쪽으로도 당연히 협박이겠지만 제가 바라보는 시점은 협박으로 들렸겠지만, 그런 형태로 해서 많이 어쩔 수 없이 이런 팬데믹 현상으로도 직장에 있는 노예이기 때문에 그렇게 나아갈 수밖에 없는 실정이다. 그래서 오히려 그 빈도가 높아졌던 부분도 없잖아 있고, 여행을 좋아하셨던 수요층도 꽤 늘어났기 때문이다. 이렇게 좀 정리를 하도록 하겠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여기에서도 핀테크와 은행 간에 대한 수수료 경쟁이 붙어지면서, 은행이 과거에 해먹었던 부분이 이제 안정적으로 마진을 냈던 이 부분도 오히려 핀테크 쪽이 계속 진출을 해주고 있기 때문에 쉽지 않은 실정인 것이죠. 그렇다면 비트코인은 금이 될 수 있을까? 그 가치는 어디에서 찾아야 될까? 라고 해서 하나 쪽에서 바라보고 있는 실정은 공급량이 2100만 개이고 앞으로도 지속적으로 감소를 하기 때문에 이것에 따른 부분은 높게 좀 봐야 된다. 그리고 희소성과 불변성과 이중 지불이 안 된다라는 부분과 그리고 상징성이 있기 때문에 그렇게 생각을 하고 있는 것 같아요. 그래서 여기서도 희소성, 불변성, 외적 매력도, 가분성, 대체 가능성, 결제 수단, 보관 및 운반 비용 부분으로 해가지고 이렇게 나눠 놓기도 했습니다. 그리고 인플레이션 총 공급량 부분도 적절하게 잘 유지를 해주고 있기 때문에 앞으로도 괜찮을 것이다. 그리고 제가 좀 더 설명을 드린다고 하면 POW와 POS와에 대한 관계에 있었을 때 과거에 POS 대비가 왜 이렇게 가격이 하락 곡선이 2018년도 때 컸냐, 그거는 이렇게 제가 설명을 드리기도 했죠. POW 자체는 채굴회사가 물량만 많이 던지지 않는다고 하면 생각보다 괜찮아요. 왜냐면 채굴했던 물량 대비를 계속 갖고 있으면 이거 자체가 강제적 스테이킹 부분이기 때문에, 그리고 본인이 원하는 가격대 추이에 계속 던지려고 하기 때문에 그런 최소에 대한 고정비 지출을 빼놓고 나머지 부분은 계속 보유하려고 하죠. 최근에 IPO를 성공했던 모든 채굴 회사들은 그런 방식이 있습니다. 그리고 그거가 아니더라도 기존에 있던 채굴 회사들
자체가 오히려 해당에는 그 물량만 그렇게 많이 던지지 않으면 강제적으로 계속 스테이킹이 되어가고 있는 형태이기 때문에 괜찮고, 그리고 오히려 또 BTC 마켓 자체가 해당에 있는 알트코인이 너무 많이 하락을 하게 되면 그 BTC 마켓에 있는 비트코인으로 알트코인을 샀던 그 마켓이 에서 오히려 비트코인 쪽으로 더 쏠리기 때문에 비트코인에 있는 물량에 있는 형태에서 더욱더 강세와 안정세를 더 많이 찾아가는 형태이기 때문에 비트코인에 대한 그런 여러 가지 장치 부분을 좀 볼 수가 있는데, S는 초창기 모델로 인해서 여러 가지 문제점이 많이 나왔던 것이죠. 그러다 보니까 스테이킹 형태도 별로 활달해지지 않았고, 여러 가지 어떻게 보면 이 코인의 개수를 최대한 안 나올 수 있을 만한 사업적 모델을 좀 찾았었어야 했는데 그러지 못했다는 것입니다. 그래서 그런 게 조금 지금은 다듬어지면서, 그리고 디파이가 나오면서 또 돌리다 보니까 잘 안 나올 수 있게끔 계속 만들어내는 그런 서학 모델을 만들어내면서 코인이 생각보다 좀 덜 나왔기 때문에, 이번에 패닉 세일 만약에 나온다고 해도 생각보다 과거 대비보다는 좀 괜찮을 것으로 좀 보고 있습니다. 그러니까 충격은 좀 크긴 하겠지만 상대적 대비 낙폭은 점차 줄어들 것이다, 이렇게 보고 있거든요. 그리고 이게 또 알트코인의 POS 알트코인에 있었을 때에 대한 지분권이 좀 다르죠. 그러니까 즉 많이 갖고 있는 고래들이 그만큼에 있는 점유율이 높고, 그러니까 이것이 어떻게 보면 그 점유율 부분에 있었을 때도 어느 정도 좀 밸런스 있게 가져갔었어야 했는데 그러지 못했다라는 게 또 이런 문제점도 없지 않아 있었습니다. 오히려 이제 시장에 있었을 때 이런 진폭이 클 것이냐? 저는 그렇게 보지 않습니다. 성장하고 계속 성장하다 보면은 이제 등락폭이 어느 정도 안 나올 거예요. 왜냐? 누구나 다 모든 전 세계 인구들이 다 나눠 갖고 있다 보니까 그게 일시적으로 다 내가 팔고 싶어 할 때 파는 게 아니죠. 네. 그렇게 하면은 약간씩 둔화됩니다. 물량이 거의 안 나오니까. 네. 안 나오는 물량이 점차 시간이 지날수록 더 많아질 것이기 때문에, 그럼 오히려 이제 어느 정도 안착화되고 분배될 만큼 잘 분배가 됐다라고 하면 거의 어느 정도 선에서는 가격대가 이제 거의 스테이블하게 갈 확률이 있는데 아직은 좀 멀었다. 그렇게 좀 보았으면 좋겠고요. 그리고 S2F 모델로 보면 가장 이상적인 형태이기 때문에 앞으로도 점차 계속 그런 형태로 가지 않겠냐라는 그런 내용이 나오고 있는 실정입니다. 그래서 매력적인 부분이다. 그래서 포트폴리오에 대한 편입되어져 있는 잠재력도 꽤 있는데, 보게 되면 마이크로스트래티지, 테슬라, 스퀘어, 코인베이스, 갤럭시 디지털, 비트코인, 그룹, 넥슨 등등이 있는데, 이런 쪽이 왜 해당 있는 형태가 어떻게 보면은 이 비트코인 자체가 매력 이 정말 많아서 개미 형태로 100% 점유율 대비 내 자산 대비 100%를 막 사고 그러진 않잖아요. 예. 그냥 일정 수준만큼만 그렇게 좀 사모으고 있다. 그러니까 데이터에 대한 가능성을 좀 보는 것이죠. 성장 가능성. 그리고 기관 투자자들의 설문조사 향후 디지털 자산에 투자할 의향이 있다고 답변을 하기도 했습니다. 그러니까 포트폴리오 대비가 점차 계속 커져가고 있다는 건 사실입니다. 그리고 밀레니어 세대가 비트코인에 선호한다라는 거, 왜냐? 내가 어딜 가서든 내 지갑 안에 들어가져 있으니 좋은 것이죠. 예. 왜냐면 금은 통관 절차에서도 걸릴 수가 있고요. 여러 가지 측면으로 좀 골치 아프죠. 근데 인터넷 세상은 이렇게 이동하기가 정말 쉽죠. 그러니까 그런 게 가장 큰 매력이라고 봅니다.
그리고 향후에 X세대 밀레니어 세대가 한국에서는 출산율이 가장 저조하는 가운데 나머지 국가들 또한 출산율 추이가 상당히 좋아지고 있는 국가들이 꽤 많이 있기 때문에 앞으로 그런 인구수 부분을 또 보았을 때 전 세계 인구수를 보았을 때 이 밀레니어 세대가 점차 성장을 하게 되면 앞으로 좀 더 괜찮아지지 않겠냐. 그런 부분과 미국이 비트코인을 좋아하는 유저 수가 대폭 증가를 했다라는 것입니다. 그렇기 때문에 앞으로에 대한 가능성은 저는 더 높다라고 보고 있어요. 그리고 폴 투더 존슨 구매력, 신뢰 관점에서 가치를 평가하고 있으며 아직까지 저평가인 것 같다라는 내용이 나오고 있습니다. 자, 신뢰, 유동성, 휴대성, 구매력 네 가지 부분을 보았을 때 괜찮다. 근데 생각보다 가격이 저렴한 것 같다. 그래서 그런 부분도 있었고요. 그렇지만 비트코인 포트폴리오 편입에 부정적인 목소리가 존재를 한다. 그럴 수밖에 없는 이유도 있죠. 왜냐? 기존에 있었던 보게 되면 기존의 금융권자들, 워렌 버핏 같은 경우를 보게 되면 기존에 자기가 들고 있는 지분을 또 펼쳐서 한번 좀 보잖아요. 과거 2020년도 5월 17일자 기준으로 보았을 때 워렌 버핏의 골드만삭스에 대한 지분도 꽤 많이 있었고 대부분 은행 쪽 관련되어져 있는 지분이 꽤 많이 있었습니다. 근데 최근에는 좀 많이 줄이고 있는 실정이에요. 그러니까 그 전에 대한 19년도, 18년도 때까지는 어땠을까요? 당연히 계속 보유를 하고 있었기 때문에 그렇게밖에 이야기를 할 수밖에 없겠죠. 은행이 할 수 있는 시중 은행들이 할 수 있을 만한 사업적 구도가 계속 줄어들고 있기 때문에 당연히 자기가 들고 있는 지분이 높았던 쪽으로 옹호할 수밖에 없는 대답들밖에 없다. 이렇게 설명을 드릴 수밖에 없는 부분과 두 번째로는 워렌 버핏 자체가 주식 시장 부분에 있어서 먹고 살고 있지 않습니까? 그러니까 그러다 보니까 한국의 주식 시장만 보아도 코인 시장 자체가 어떻게 보면 전 세계에 있는 코인 을 하고 있는 그런 마켓이 글로벌 마켓이기 때문에 미국 자체에 있는 그 주식에 영향을 끼칠 수가 있는 것이죠. 각 국가마다 있는 주식 시장에 있는 영향을 끼칠 수가 있는 건 사실입니다. 돈이 분산이 되잖아요. 그러면 당연히 지금에 있는 기업적 가치에서 좀 더 돈이 들어올 수 있는 시점과 타점이 분명히 있는데 왜 들어오지 못할까를 보게 되면 코인 쪽은 일부 흘러갔기 때문에 돈의 화력이 주식으로 집중이 안 된다라는 측면으로 또 보았을 때도 별로 좋지 않은 겁니다. 그러니까 본인들에 대한 이해적 관계. 그래서 보면 다 좀 차이는 있겠지만 대략적으로 본인의 위치를 좀 내려놓고 그리고 그런 걸 좀 생각을 하지 않고 안 볼 수는 없다라고 저는 설명을 좀 드리고 싶습니다. 비트코인 밸류에이션의 요약을 보게 되면 가격 상승의 가능성, 디지털금의 가치 저장 수요를 대체하거나 젊은 세대, 기관 투자자들이 적극적으로 자산을 배분할 경우 상승할 여지가 있으며 하락의 가능성은 규제 리스크, 변동성, 펀더멘털 부재, 위험성이 내포되어져 있어서 회의론자 주장대로 가치가 많이 훼손될 수 있는 가능성이 있다. 그 대신 영원히 될 수는 없다라는 점을 참고하셨으면 좋겠습니다. 네, 오늘 이 내용 좀 설명하다 보니까 벌써 40분이 넘어갔네요. 유용했는지는 모르겠지만 그래도 대부분 시장의 흐름과 패턴과 트렌드를 잘 본다고 하면 여러분들 분명 이 시장 자체는 여전히 매력적이고 아직 시장 초입부이다. 그래서 여러분들이 잘 이런 거를 좀 잘 뽑아서 코인도 거의 보이지도 않은 그런 말도 안 되는 그런 코인들 제발 사지 마시고요. 좀 괜찮고 좀 수익률 대비에도 우리가 생각할 수 있는 납득할 수 있을 만한 그런 수익률 대비 그런 걸 좀 보셨으면 좋겠습니다. 나는 그런 것도 모르고 이것도 모르고 저것도 모른다. 그러면 그냥 비트코인 정도만 매입을 해보시는 것도 나쁘지 않을까 싶네요. 오늘 좀 재미없고 다소 지루할 수 있어도 이런 내용을 좀 알고 있어야 그래도 도움이 많이 되고 그렇기 때문에 한번 준비를 해보았습니다. 네, 그럼 이상으로 마치도록 할게요.